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서 일단은 어디로 거취를 옮겨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안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을 당할 거라고, 파면당할 거라고 상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요. 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동안에 한 번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마 본인이 인용되는 결정이 나오는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고 준비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승복한다고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또 지극히 당연하고. 근데 지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지지하고 성원을 보냈던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떠나고 사저로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장을 발표할 거라면 내가 지금 이제 자연인의 신분이 됐지만 사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고 계획만 발표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 그동안의 이제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이 좋은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더 지속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네. 오늘도 대규모 집회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사실 태극기 집회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3명이나 사망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어쨌건 탄핵이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예견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그런 부분을 봉합하는 메시지 정도는 먼저 내놔야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텐데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그랬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루 정도, 그러니까 어제 정도라는 예. 하루 정도라도 이렇게 무언가 좀 마음을 준비할 추스릴 정도 시간은 국민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오늘에 와서도 지금 아무 얘기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건 이게 사실상 무응답이 불복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기간 내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때도 그렇고. 예. 이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냐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승복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식을 비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보수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입장 표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언제쯤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사실 뭐 대통령이 이제 삼성문 자택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가 뭐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뭐 인정을 하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마 국민들도 좀 배려를 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입장 발표가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탄핵당에서 물러난 그 호세프 그 브라질 전 대통령 같은 예. 경우도 탄핵 즉시 이제 본인이 그 어떤 국민들 상대로 해서 예. 이 탄핵은 부당하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일단 물러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분명히 이제 입장을 밝히고 떠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헌법기관이 이제 그 어떤 대통령의 박탈권을 가진 헌법기관 재판소가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본인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국민들 앞에 일단 해야 되는 그런 저는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들을 지금 많이 낳고 있어요. 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지금 현재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 인명피해까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지금 제압해 줄 수, 이걸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유일하게 박 대통령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 오늘 오후 집회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고 또 그동안 보면 사실은 뭐 부추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집회를 주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미용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번복하긴 했지만요. 그렇죠. 그럼 뭐 나중에 또 번복했지만 이게 얼마나 사람들 선동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본다라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빨리 좀 뭔가 이 본인의 지지자와 그리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뭔가 좀 메시지를 내주는 게 저는 당연한 지금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사안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13년 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안에 관련해서 헌재에서 기각 판결이 났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과 모순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미 그 헌재로 넘어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헌재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고심에 찬 결정에 참뜻을 헤아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감안한 듯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좀 일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뭔가 이동 플랜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과 함께 더 강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근거를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얘기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청와대 내에 있는. 예, 뭔가 뭐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예단입니다만 더 나아간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인 공무원이 만약에 파면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곧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들 짐 싸서 바로 들고 나가도록 시킬 겁니다. 그 자리에서 파면됐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사인이 된 마당에 청와대에 하루 이틀 만약에 3일을 머무른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국민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기록물 지정하는 문제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사조로 옮기는 문제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준비를 못했다면 아마 청와대 참모들도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탄핵이 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 안에서 그동안에 많은 작업들을 하고 문서들을 남겼을 것 같은데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 그동안의 기록물들을 지정하고 그리고 또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 이미 사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모셨던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뭐 지금 안종범 수석도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청와대가 굉장히 많은 증거인멸과 또 입맞춤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을 시절에도 대통령 기록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서를 지정을 함으로써 다른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가서 그 이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서 전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동안에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지우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상식을 누구나 다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전부터 계속 직무정지 상태였잖아요.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시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는 이상 그 참모들은 거의 대통령에 준해서 지금 계속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네,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압수수색 다 불응한 상황에서 지금 저 안에 있는 무언가 향후에 수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문건들을 혹시 은닉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억측입니다. 구관 억측인데 이런 억측이 계속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 표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불복을 하는 게 불복의 메시지가 아니냐. 불복의 메시지면 그게 또 광장으로 전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지금 관련됐던 거 압수수색에 혹여라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그 후에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서들이 이미 다 뭐 앞으로 다 파기하고 나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해서 결국 탄핵이 됐다는 거 어제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대행의 얘기로도 기억하실 텐데 그 헌법 수호지 마지막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바람이 듭니다. 그 대통령 기록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 뭐 사생활 관련해서는 뭐 한 30년, 뭐 그렇죠.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파면이 된 상황이니까 그건 못할 것이고. 그러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대통령 연설 기록물 총무비서관실에서 일단 예. 이제 총괄해서 관리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퇴임하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로 일단 이관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고등법원장의 결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 어떤 뭐 합의라든지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제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LNL 파문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예. 대통령 기록물을 한번 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서버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밤늦게 다시 회수를 하고 뭐 다시 이제 국가기록물원에서 가져가고 이런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만큼 대통령 기록물이란 게 이제 굉장히 비밀이고 중요하고 또 이게 이제 정부가 어떤 이완이 되면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예전에 우리 정부가 보면 항상 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뭐 실수가 많이 하는 이유가 보면 결국 예전에 했던 정부가 중요한 일을 이 정부에서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잖아요. 좀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임 대통령한테 이관해서 뭔가 연속성을 줘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어버리면 굉장히 모든 면 단절이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딴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형사소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너무 매몰찬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정치 문화에서 온정주의가 많은데 예. 대통령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들 보실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또 현재 결정에서 봤지만 법치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예.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그래도 좀 끊고 맺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행위 청와대가 그 특검에 압수수색 할 때 거부할 때 무슨 이유를 댔습니까? 여기는 보안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검, 즉 우리나라 공무원들 임명된 검사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런 판국에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지금 이걸 갖다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나 이것 자체를 지금 없앤다든지 할 경우에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신 게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거와 관련된 로드맵들. 자, 그러면 일단 증거 보존해서 모든 걸 내가 뭐 문건들에게 하겠다. 네. 좀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나오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오히려 그러면 지금 관저가 아니라 안가로 일단 옮기면 됩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저와는 좀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관저는 일단 여러 가지 보안시설이 있으니까 그럼 안가로 옮겨서 잠시 귀가한 다음에 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저는 이야기하는 게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억측이나 한 가지 예.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게요. 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황교안 총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황교안 권한 대행이 청와대 자 그만 이제 스톱. 여기서부터 다음 정부까지 이관해야 되는 사안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그 청와대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시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압수수색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대통령이 그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서 높은 상황이고 이미 뭐 피의자 신분이라고 그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이 밝힌 바도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휴대전화, 그거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장이 바로 청와대일 수도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빨리 입장을 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이라도 나서서 청와대는 지금부터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황 대행이 그간 보여준 행보를 좀 감안을 하면 이것이 도리어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지위가 되는 순간 이미 박근혜 정부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된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공동 운명체가
채로 돼 있었다 하더라도 예. 지금부터는 그런 사사로운 관계를 다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법적인 그 지위이고 당연한 조치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 여러 억측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언제 나와야 한다 이런 시기는 못 박아 있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온 것도 처음이고요. 예. 그러니까 탄핵 결정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민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인은 청와대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파면 즉시 나오는 게 맞지만 예. 그런 법 규정도 정확하게 없고 또 어쨌건 사저로 옮겨서 그의 경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시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국민들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그런 부분까지 매몰차게 뭐 어제 반드시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나가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예를 들어 3, 4일이 지나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뭔가 불복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밖에 길어진다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거지 뭐 지금 빨리 나와라라고 지금 그냥 계속 뭐 너무 매몰차게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언제 네.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관저에서 나오는 모습을 생중계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늦어도 내일 중에는 뭐 나오시지 않겠나 싶어요. 네. 지금은 당장 이제 뭐 보일러라든지 뭐 수돗물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삼성동 사저예요. 저는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사태가 사실 오기 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플랜 A와 플랜 B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물론 자기가 뭐 기각을 확신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행여나 인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좌진들은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럴 수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점검하고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좀 구체적인 표현이지만 불경죄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런 자체가 바로 부분들에 대한, 이 예. 사태를 일으킨 원인 아닙니까? 네. 즉, 대통령이 누가 하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바른 이야기 못하고, 싫은 이야기 못하고, 이번에도 뻔히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다들 기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도, 나 기각인데 왜 나가? 그럼 거기에 대고 누가, 준비하시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저번에 우병우 전 수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법이에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간부가 참모가 있었다면 대통령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시켜서 거기가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일단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 나중에 되면 어차피 또 거기로 가실 거면 할 테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거기 수돗물도 안 나오고 보일러도 고장이 나고 사람도 안 살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대통령이 혼자 몸이 아니라 지금 참모진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 그분들이라든지 대통령 대리인단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리인단은 예. 뭐 했습니까? 그럼 대통령한테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우리는 100% 이깁니다. 이야기밖에 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제가 볼 때 잘못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뭐 대통령 스스로도 그랬겠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지금 이 상황을 대비 못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만약에 다른 상황이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그냥 탄핵을 안 나고 다른 상황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국민적 불행입니까? 저는 좀 끔찍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장관이 뭔가 잘못을 해서 당시 이제 방 빼시오 이렇게 했는데 방 안 빼고 며칠 동안 미적미적되면서 장관실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용납을 했겠습니까?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는 그 순간 나는 국민한테 탄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차없이 뭐 준비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청와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동 사저 벽지 좀 안 바르고 뭐 보일러 좀 망가졌다고 우리 이사할 때 국민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집 좀 어수선하거나 절되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수리하잖아요. 경호상 문제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경호상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 들어간 다음에 해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청와대 경호실도 얘기했잖아요. 하루 만에 준비 다 끝났다고 들어오시는 데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한테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불명예스럽게 퇴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끝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나 들어가는데 집이 좀 어수선하고 이거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거 집 수선해야 되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민한테 오히려 반감을 예.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입장 발표 자체의 어떤 무게감을 두고 네.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달라진 박 전 대통령의 신분에 따른 어떤 처우랄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 수사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오늘 나온 기사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뭐 청와대 압수수색도 향후에 가능할 수 있다. 뭐 대면 조사도 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 됐으니까 그동안 방패였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탄핵 결정이 인용된 거에 대해서 내심 안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다면 수사가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을 네. 거란 말이에요.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이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뭐 사저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온정주의라는 부분 때문에 당장 뭐 수사에 착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도 저번에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우병우석과 수사의 중요한 시기에 전환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예. 지금 특수본이 좀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수사를 계속 미적미적 한다면 그건 검찰이 회복하기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내주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소환을 거부하거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강제 수사도 뭐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일반 국민도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되고 또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모습만 보여주면 검찰은 이제 지금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의 눈초리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압수수색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아마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헌재에서도 밝힌 바처럼 탄핵의 주요한 사유가 헌법소호 의지였죠. 검찰에서도 안 받고 특검에서도 안 받고 네.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은폐하려고만 시도했다라는 그것을 헌재에서도 냉철하게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시 압수수색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진행하겠다면 진행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네. 검찰이 다시 한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원칙대로 하자면 법대로 해야겠죠. 뭐 그 말씀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참 이 선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수사가 사실 우리 선거라는 것은 이제 미래 권력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이 미래 권력이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어떤 정부가 될지를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눈으로 보고 직접 이제 하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신중한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선거관리내각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일반인이 자연인이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제 상황이라 본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 세력을 그동안 대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 자체가 결국은 모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매번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언론사 일면에 헤드라인을 다 장식을 한다라면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짧은 선거, 아까 지금 김용덕 선관위 이야기했지만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증이 부족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후보를 좀 검증하려고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은 계속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예. 또 그게 관심이 쏠린다라면 우리가 미래 권력을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와 관해서 검찰도 저는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지금 물론 수사는 해야 되지만 예. 당장의 수사 자체가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조치들 저는 취할 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엔 시점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물론 탄핵,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고 5대5라고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저는 헌재가 될지. 선고할 때 정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헌재가 얘기합니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소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법 절차대로. 그거 법 절차대로 하는 그 헌법소의 어떤 상징인 대통령이
법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고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탄핵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헌재가 이미 답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무적 판단에 관한 부분 우려하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 문제를 그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차기 정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차기 정부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줄 겁니다. 지금 인수위 시간도 없는데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5월 9일날 투표하면 5월 10일부터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럼 그때 그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다, 또 거기 대면 조사한다, 검찰 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차기 정부가 그 부담들을 고스란히 안고 지금 시작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지금까지 있어왔던 문제들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이 한 달 정도의 당내 경선 과정들을 겪을 때까지만 해도 거치는 예. 과정만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그 부분까지만 좀 끝내주고 나머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뒷정리하는 작업이라서 네. 차원이라도 좀 천천히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는 문제는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나 더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행하게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갈등을 했습니까? 그거 차기 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을 지우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분의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든지 다음 정권 수사를 하든지 두 쪽 다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했으면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번에 이제 다음 정권에 들어 후보들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찰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미루면 그거에 또 언론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기 정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루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엄청나게 큰 정치적 부담과 문제가 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대로 지금 뭔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 방식을 동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예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도 처음부터 뭐 구속사를 한다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일단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그런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는 것 그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사 자체를 지금 방기하고 놓는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포인트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그 미묘한 어떤 시점과 관련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또한 전직 대통령 또한 그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사란 것은 이미 수사가 있고 강제수사. 강제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물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방법이 있지 예, 예. 않겠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문제는 뇌물죄 아닙니까? 뇌물죄를 주었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법정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춰 봤을 때도 어떤 형평의 취지상 검찰로서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범죄 혐의가 사실 상당 부분 인정되고 거기다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상당히 예. 높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원도 굉장히 구속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록과 어떻게 보면 이 수사의 의미를 어떤 고민을 해서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만약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이 검찰의 어떤 그 부담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 또한 법원의 판단이고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그렇게 됐는데 예우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장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현직 대통령에 관한 모든 지위가 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가 다 박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박탈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연금을 받는 것도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받았던 그 급여의 한 95% 정도를 받는 겁니다. 1억 원 남짓되는 돈인데요. 그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뭐 비서관이라든가 차량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국립현충원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나중에 사회의 문제지만 그런 자격도 박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요즘에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은 기념관이라든가 기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념 사업의 경우에도 전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 좀 일찍이 이 어떤 현재 있기 전에 좀 자진해서 나오는 것들이 참 필요했다라는 주장들 많이 해왔거든요.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자진 사퇴할 경우 물론 이제 나중에 검찰에서 뭐 법원에서 어떻게 이제 형이 내려지면 또 그때 이제 다시 박탈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 나가려고 차도 없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어요. 지금 뭐 청와대에서 나갈 때는 일단 뭐 청와대 차량을 이용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움직일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그동안 일상적인 생활들을 최순실 씨한테 많이 의존해 왔거든요. 이제 그걸 또 도움 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서관도 없어요. 비서관도 임명도 못 합니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좀 본인의 어떤 진짜 어떤 일상적인 좀 예우와 명예조차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대통령이 좀 일찍 이런 상황들을 좀 판단하고 좀 자진 사퇴했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끝까지 결론을 봐버린 상황이니까 이거는 해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사실 뭐 계좌 트는 거라든지 뭐 카드 사용하는 것도 사실 못한다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금 탄핵 결정,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미 재판관이 어제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선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 당시에 헌법소 의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발언부터 지금까지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100% 대한민국을 이루어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신뢰, 제가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메시지 상으로 봤을 때 1, 2차 대국민 당선부터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1, 2차 담화까지는 어느 정도의 일관된 흐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3차 대국민 담화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재에서 나온 표현이 이 압도적, 그러니까 피청구인을 파면하면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압도적이라는 의미가 어제 숫자로도 드러났죠. 그러니까 8명 전부 재판관 전부 다 인용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표현까지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의미가 나온 이유가 저 대국민 담화를 쭉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 지금 현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첫 번째 대국민 담화, 두 번째 대국민 담화 나왔죠. 그리고 그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도 수용하겠다, 특검의 조사도 받겠다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받지 않았죠.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 탄핵 사유를 5가지 정도로 유형화해서 본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 중에 인정한 건 국정농단 하나예요. 나머지 세월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문체부 인사 강등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세계일보에 관련된 사장 해임 문제, 언론의 취업 문제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국정농단 과정을 딱 보면 우리 국민들이 51% 이상의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셔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게 된 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행사되라는 취지로 지지를 보냈던 건데 대통령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에 어찌 보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것. 그거는 국민이 이제 뽑아줬던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수용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헌법소 의지가 없었다라는 측면을 헌재에서 가장 강조한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압도적이라는 표현 안에 하나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봐요. 지속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가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뭔가 실수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거나 뭐 이런 게 한두 가지 정도 사안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박 대통령의 임기 내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 대통령이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본 거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박 대통령이 이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 약속해왔던 대국민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어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이게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파면할 정도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특검 조사, 검찰 조사에 오히려 응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독이 됐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독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에 미루어 봤을 때에 헌법 소홀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각종 어떤 국정농단을 도와준 행위, 사익 추구의 행위를 옆에서 알고도 지켜준 행위, 그와 같은 객관적 행위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위법 정도가 상당히 크고 또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헌법 수호하려고 했는 의지가 부족했고 그 어떤 근거로서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국회와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통해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그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헌법 수호자, 아시다시피 아까 저 했듯이 대통령 선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가장 대통령이 큰 의무 중에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로에 비춰봤을 때 객관적인 행위로서 봤을 때도 수호하지 않고 주관적인 의지로서도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두 가지 점에 봤을 때에 결국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파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탄핵 사유 가운데 가장 크게 또 하나로 된 게 최순실을 위해서 이제 권한 남용을 했다. 이 부분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우리 헌법이 규정한 같이 사실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 1호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1호 공무원. 즉 공복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에게 해야 될 것들. 저는 아마 이번 헌재 결정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좀 제왕적 권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또 모든 행위들이 통치 행위라는 이유를 통해서 합리화가 됐어요. 즉 대통령이 뭐 하는 행위 자체는 그게 좀 법에 어긋나더라도 이건 통치 행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투였고 또 지금 저번에 우병우 수석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이 곧 법이다. 대통령이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대리인단들도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냐는 투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어떤 헌재 결정 자체가 결국은 하늘에 있는 대통령을 좀 땅으로 끌어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이었는데 이제는 민주적 대통령. 즉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도 갈아칠 수 있다. 이 진리를 정말 헌법에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안창호 지금 이번에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던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네. 안창호 재판관이 정말 이렇게까지 제왕적 권력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개헌을 얘기한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시스템, 이런 체제 하에서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물론 대통령의 개인의 어떤 성향도 있겠지만 이 지금 제도, 즉 헌법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30년을 지어온 이 체제 자체가 보면 그동안 너무나 어떤 대통령의 일탈을 당연시해왔고 합리화해왔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끌어내리고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그 부여된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어떤 것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제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예. 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설명을 할 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화면이 이제 뭐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조금 나간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부분들의 의견도 뭐 감안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로서 대신 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순간이니까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일단은 긴급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92% 정도 압도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거, 이 탄핵 심판은 단심입니다. 이게 무슨 여기 결정이 부당하니까 위에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헌법재판 자체는 단심이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재심이 가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 절차나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재심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재심이 열릴 수도 있지만 앞서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도 그 인용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재심 신청이 딱 각하됐거든요. 이번에도 저 재판부에서 그러면 재심 신청을 하면 재심 사유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데 재심 받아주겠습니까? 사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승복을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오늘 가장 걱정되는 건 오늘 이제 또 2시 정도에 또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불복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김평호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김진태 의원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뭐 법치주의가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의 SNS를 올렸는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재판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정이 났으면 이제는 앞을 보고 미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승복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저 위에 연단에 올라가서 말을 하시는 정치인분들 특히 또 법조인들도 네. 몇 분 껴 계신데 법조인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잘아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럼 오늘은 저는 정말 저 위에서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승복합시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목소리가 나올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만 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의견이다라고 하는 그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에서는 뭐 불복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승복하는데 다만 이 헌법재판소에 이르게 된 사실 인정이라든가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다수 대통령 측 대리인 의견 또한 승복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중에 이제 그 서석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느냐 했을 때 그분도 불복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심의 유감이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뭐 다들 얘기하시고 백 변호사님도 얘기하시듯이 현실적으로 재심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2%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서 저는 약간 좀 가슴이 뭉클한 생각도 드는데요.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 전에 조사한 내용들 보면은 아마 그거 보고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나 반대 측 분들이 한 40% 이상, 절반 정도 넘게 이거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결정이 나면 이거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헌재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뭐 우리 이제 촛불 집회 그 시위 있고 난 다음부터 해외나 이런 외신들이 평가했던 게 과한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왜냐하면 이제 박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오늘도 집회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위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추스를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네. 이게 또 일단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박 대통령이 아까 이제 입장 발표하는 문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박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승복이나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는 게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정치인들이 불복한다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가서 자꾸 확신을 심어주는 행위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또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확신을 심어주는 작업들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자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우리 사회의 엘리트나 지도층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이제 여기에 힘을 실어서 뭔가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정치적 어떤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목적을 자꾸 거기다가 넣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 결정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흐름을 바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형사 재판을 준용하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단과 의견이 엇갈리기는 했습니다만 판단을 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 안 한 거고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인정을 한 건데 가장 핵심적인 뭐 증거 또는 발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일단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소명이 된 부분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나 그다음에 태블릿 PC에 나갔던 이 문건들이나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 중에 이제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지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좀 폐기하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진술들. 그러니까 그런 진술들이 다 종합이 돼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인정을 한 거고요. 어제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세월호 7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사유 자체가 아니라고 일단 다수견이 판단한 거고 보충 의견은 사유는 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충 의견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부에 관련된 인사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사실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형사재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무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럴 배경에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지금 확인이 되는 객관적인 증거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뭐 나아가는 증거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지금 우리가 소위 말했던 형사재판에서도 지금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그 수첩이나 뭐 이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들 이런 것들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결국 그 탄핵의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은 형사 절차가 아닌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파면 내지 징계 절차다. 그와 같은 것에서 결국 이번 판결이 그와 같은 것이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그와 같은 것이 헌법과 관련되는 법률에 비추어서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영역이고 형사적인 부분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판단하라는 그런 정책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존중하는 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판단을 가지고 형사적인 판단에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